오늘 첫 번째 얘기는 굉장히 주말간에 뜨거웠던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주범이 돼야 된다. 변호인에게 진술을 설계한 정황이 나왔다는 건데 김남국 대변인님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녹취록 2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의 대화인데요. 이 대화 내용을 보면 그 전까지는 저희가 사실 검찰의 조작 수사 그리고 계획, 설계된 어떤 수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많았었고 네. 물론 지금 드러난 어떤 정황이나 객관적인 어떤 증거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러한 어떤 조작 수사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결정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게 담당했던 검사인 박성용 검사가 직접 회유하고 설득하는 그 내용의 네. 녹취록이 발견이 되어서 굉장히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그 서민석 변호사와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2023년 6월 19일에 통화를 나눈 두 건의 노치가 공개가 된 건데 하나하나 천천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검사가 변호사와 특정 사건의 처분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원래 많습니까? 잘 없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통화를 하고 싶어도 검사실이 제 사건 관련해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잖아요. 네. 일단 검사와 연결이 안 됩니다. 그 수사관이 받아요, 전화를. 그렇겠죠. 저 검사님하고 통화를 좀 하고 싶다. 메시지 남겨드릴게요. 아니 저 좀 통화를 좀 아니 메시지 남겨드릴게요. 막 짜증내요. 그리고 검사랑 연결이 돼도 어쩌다가 서면으로 내세요. 딱 끊어버리지. 뭐 그렇게 대화할 생각이 뭐 여유가 없는데 이건 또 거꾸로 이번에 박상용 검사가 네.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라고 워딩을 쓰더라고요. 답답해서. 자기가 네. 답답해서 전화를 했대. 저는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런 적이 없어요. 제 사건의 검사가 답답해서 저한테 전화 온 적은 없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네, 매우 이례적이죠. 아무래도 모양새가 좀 너무 이상한 것 같고 통상적으로 저도 이제 법조 주변에서 취재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전관 변호사들이 가끔 청사에 안 들어가고 전화 변론을 위계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피의자의 수사받는 피의자의 변호인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검사가 전화해서 통화한다라는 거는 맞아요. 제가 통례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박상용 검사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제안한 게 아니고 변호사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그게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내가 설명을 해준 거다. 답답한 마음에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뭐 서면을 통해서든 뭐 말을 통해서든 뭐 조사해서 뭐 언급을 하든 뭔가 주장을 많이 하겠죠.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뭐 이거는 주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주범으로 보긴 좀 어려운데 등등등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검사가 들어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법리적으로. 그러면은요. 그냥 나는 주범이라고 본다. 이러고 기소를 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굳이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방조범 하고 싶어? 그러면 요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포즈를 제공해주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본인이 제안한다는 거를 말하는 거죠. 변호사의 네. 제안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그 그림으로 가려면 요게 필요해. 그리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범이 돼버리면은 본범이 돼버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어야 이화영 부지사가 방조범이 되면서 둘이 같이 처벌되는 건데 만약에 이화영 혼자 본범이 돼버리면은 대통령 그냥 모르는 도지사는 뭐 10분 이내에도 뭐 보고만 받았지 지시한 바가 없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플리바게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어떤 수사를 덮는 조건으로 다른 어떤 수사에 협조한다라는 하는 이런 플리바게닝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 이것을 서민석 변호사가 검사에게 제안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용 자체로 부적절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에 안 된다라고 거기서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걷어차버렸어야 걷어차야 되는 거죠. 되는데 네. 지금 이 녹취록 짜집기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변명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녹취록만 보더라도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답답해서 먼저 전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진술이 법정까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검찰 피신 조서가 부인될 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가족들에 대한 수사, 김성태에 대한 수사를 막고 있다,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그러면서 자꾸만 본인이 적극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녹취록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처럼 서민석 변호사의 제안에 본인이 설명하면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 논리 자체가 딱 요 두 짧은 녹취록에서도 부인되고 반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녹취록 하나하나를 해체하듯이 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박상용 녹취 같은 경우 이런 문장으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이게 지금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한테 얘기했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워딩은 법정까지라는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왜 법정까지라고 하냐면요. 우리 형사소송법 312조에 검찰의 피신 조서는 공판주의에 따라서 공판중심주의에 따라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부인해버리면 다 이 피신 조서 이게 진술해놨던 게 그냥 다 증거 능력이 없어갖고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박상용 검사가 법정에까지 흔들리지 않는 주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진술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전화했을 때가 6월 19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보니까 6월 9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6월 9일, 14일, 18일 이렇게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아, 조사를 받고 통화를 한 조사를 거구나. 받고 통화를 했는데 왜 답답해서 통화를 했냐면 네. 뭔가 보고를 했다고 말을 했다가 또 아니라고 말했다가 진술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박상영 검사가 부부장 검사밖에 안 돼요. 부장 검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어떤 진술이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본인이 먼저 설득하고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 적극 이야기한 거죠. 그런 상황적 맥락 속에서 박상용 검사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주범이 되고가 중요한데 그런 기간에 이어서 내용도 지적을 잘해주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 앞문장 뒷문장을 종합을 하면은 법정까지라는 말은 아까 이제 법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그 진술을 했을 때 판사가 주범 종범 관계로 인정해 줄 만큼 신빙성 있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법정에서도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부족하다. 아까 짚어주셨지만은 그 전에 요 통화 전에 전날인지 하여튼 그 조사에서 이제 800만 달러 중에 이제 스마트폰 빼고 그 300만 달러는 돈 뭐 또 이야기가 없다 그런 또 이야기 언급도 있더라고요. 300만 달러는 언급이 없다. 네. 게다가 또 하나 또 비어 있는 거는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보고 여부. 예,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있는데 도지사가 인식하고 뭔가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진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 생각에 야,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낚아 넣으려니까 이게 보고만 들었다고 해서 뭔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할 수 있을까? 부족해. 아, 그것만 네. 법정 가면 깨질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시원하게 지시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완전히 주범이 되고입니다. 완전히 주범이 되려면 대통령이 그 당시 도지사가 지시를 했다. 그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는 뭐 여러 해석을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기소 자체를 방조범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뭔가 좀 형량 자체를 낮출 수 있는 형태로 기소를 할 수 기소 있다. 자체를 낮은 네. 죄명으로 기소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를 주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진술을 꿰어 맞추려고 하는 그 정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화영 전 부지사만 이렇게 진술 회유 협박을 받은 이렇게 것이 아니라 했을까? 네. 그게 아니라 김성태 씨에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씨가 자기는 이재명 지사하고 관이 없다라고 계속 법정에서 부인을 했는데 수사받았을 당시에 구치소의 녹취록이 다 1600페이지로 해서 감찰 보고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똑같이 검찰이 회유하고 협박한다라고 하면서 본인 측근들에게 그 압박감을 토로하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공범들과의 진술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녹취록이 네. 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러한 어떤 정황들이 다 있었던 상황에서 아예 검사의 육성으로 지금 이런 어떤 설계, 짜맞춘 어떤 수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특수부 수사를 기자들 사이 얘기할 때 왁구 수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큰 그림 하나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주범 관계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 공범망이 형성되는 예를 이화영 같은 사람도 집어넣고 예를 들면은 방북 비용을 뭐 대납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수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김성태 같은 사람 공여자 같은 경우에도 그림 속에 집어넣고 설계를 해가지고 종국적으로는 이재명을 재판에 넘기는 게 목표인 그런 식의 그림을 그려놓고 한 수사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하자적 요인이 많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김성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거 이재명 잡으려는 거야. 그게 이제 특수부 수사를 할 때 항상 이제 변호인들도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이 검사의 종국적으로 잡으려는 타깃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타깃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선처해 주거나 아예 기소를 안 하거나 가지쳐 주는
그게 항상 특수부가 해오던 패턴이었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기본 소양이에요. 검사의 타깃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게. 그렇죠. 고객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그럼요. 게 그렇죠. 네. ABC입니다. 그게. ABC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예를 들면은 진술의 그런 조건이나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이 가능한지도 우리 박상용 검사가 정말로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선처 1번 케이스. 그 다음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라고 말했고, 선처 2번 케이스,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진다고 한 건데, 공익제보자, 보석, 추가 영장 안 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실은 유혹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내가 죄가 지금 뭐 지었든 안 지었든 이 엄정한 수사에서 물줄기 속에서 지금 급류를 타고 지금 거의 떠내려가고 있는데 나의 인생이, 나의 가족의 삶이 완전히 파멸 직전에 이르고 있는데 수사 담당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 줄기 빛처럼 보일 수 있죠. 이게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도 결국에 정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검찰은 무조건 기소를 할 거라고 안 보면 들어줄 텐데 어차피. 네. 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나마 차악이 이건데 그렇다면 차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판단된다면 정말 유혹이 되죠. 네. 거기다가 또 변호사가 현실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면서 선생님 죄송한데 이 사건은 답이 없어요. 이게 지금 억울한 건 알겠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큰 그림 속에 우리 점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정의롭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벗어날 수 있는 올가미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합시다. 현실적으로. 요렇게 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아니 우리 김남국 그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런 그 정치 수사들을 많이 주변에서 관찰했고 본인 자체도 그런 올가미에 들어온 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들이 이런 생리를 보입니까? 특수부 수사가 이렇게 네. 진술에 의존한 수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 한명숙 총리 사건도 그랬었는데요. 한명숙 총리 사건도 사실 객관적인 어떤 정황이라든가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물증이라든가 이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였고요. 네. 그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모 씨라고 하는 그 사업자를 뭐 100여 번 가까이 불러가지고 거의 뭐 초등학생 받아쓰기 하듯이 진술 내용까지 불러주면서 연습시켰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미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특수부 수사가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번에 대북송금 사건도 그런 어떤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인 물적 증거는 이 김성태가 보낸 쌍방울이 보낸 대북송금 금액이 국정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이 주가 조작 다른 용도라는 다른 거죠. 용도다라고 네. 하는 게 공적 국정원 보고서. 그 수많은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첩보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국정원 보고서에 그렇게 문건으로 작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건에 객관적으로 작성된 공적 문서는 부인하고 그냥 나와서 진술하는 이러한 어떤 공범들 김성태가 약점 잡혀서 하는 그 진술만을 법정에서 믿어가지고 이게 대북송금이다라고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유죄를 때리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를 징검다리 삼아서 이재명 도지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요구를 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시에 검찰이 신병을 확보해서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이었죠. 그런 공박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피의자를 상대로 가장 노름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뭐냐면은 나는 지금이라도 여길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이라든가 추가로 구속기한을 또 연장하려면 영장을 추가로 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은 저라도 피의자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에서 또 그렇게 일어납니다. 최욱,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 공범들의 진술이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혀 관계가 없다. 그다음에 뭐 김용, 뭐 정진상에게 전혀 돈 준 바 네. 없다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진술이 바뀌거든요. 진술이 바뀌고 수사팀도 먼저 바뀌고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부터 수사의 방향이 바뀐 다음에 그 사람들의 진술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다 어떻게 됐죠? 다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그렇죠. 네, 보석으로 행태가 풀려나거나 유사합니다. 아주 기소돼야 될 네. 건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합니다. 검찰이 네. 쪼개기로 들고 있는 상태로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열받는 게 뭐냐면은 좋아 보석 추가 영장 거기까지 제가 법률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들이 피의자라 놓고 인식 분석한 사람 상대로 갑자기 신분이 공익 제보자 운운하는 건 이거 장난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공익 제보자라 그러면은 내부 폭로자 취급을 해준다는 거고, 그 내부 폭로가 뭐예요? 상급자의 잘못을
제보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고 그럼 음. 신분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공익제보자라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이 모든 수사의 타겟이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넣는 말아넣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공익제보자 해달라고 먼저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요청을 했다 그러면은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 이 말을 바꾸면은 풀이하자면은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을 불 테니까 나 좀 봐줘요라고 여기서 먼저 제안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 그렇지. 그래놓고 손민석 변호사가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받겠다고 나갔잖아요 지금. 예? 아 이거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아니 제안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결국은 그 따라가 보면은 요구하는 진술의 그 내용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그다음 선처의 조건들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 마지막 첫 번째 녹취의 그 백미는 어떤 거냐면은 사실상 타박성 동료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박상현 검사가 얘기를 했냐?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저도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사를 분명히 해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명쾌하게 똑 떨어지는 진술이 안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막 길게 쓰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막 아니다는 식으로 네.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짜집기 한 것이 아니라 요 짧은 이 두 문단 정도에 되는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박상현 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보수 패널들이 왜 서민석 변호사가 죽음 미조서야 하냐 이 얘기를 하냐? 이야기를 하냐 막 하면서 동기를 막 자꾸만 의심을 해요. 이제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서민석 변호사가 사실 이걸 공개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추정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이것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검찰의 거대한 권력이 작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수사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본인만 혼자 독박 써서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쉽사리 공개를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네. 돼요. 그래서 왜 공개를 했느냐 이게 동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동기를 보통 의심할 때는 유일한 어떤 증거가 사람 말 진술밖에 없을 때, 네, 진술밖에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진술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했냐, 배경이 뭐냐 이런 것들 따지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물적 증거예요. 박상현 검사의 대화가 그냥 녹취록 증거로 있는 거예요. 전문 증거도 아니고 직접 본인의 육성 증거입니다. 당사자끼리 네. 그냥 대화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조, 변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동기 자체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 네. 서민석 변호사가 이제 파일을 이제 어떻게 구독을 했고 공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아본 바가 있는데 제가 풀스토리를 접해보니까 약간 그야말로 천우신조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은 서민석 변호사가 이제 녹취 파일이 살아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게 지난주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처음에 이제 아마도 자동 녹음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앱 중에서 보이스 레코더라는 앱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원래 다 통화 내용들이 저장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본인이 이 사건 변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수사 대상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파일을 당시에 3년 전에 삭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걸 살려볼까 기억이 나가지고 포렌식 업체를 찾아갔는데 포렌식 업체에서 말을 듣고 3년 전에 지운 거면은 파일을 복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본인 자체는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중앙당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그 면접이 있었나 봐. 이분이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면접 보러 올라왔는데 그때 때마침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 있는 전용기 의원이 이 서민석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북송금 관련해가지고 좀 어떤 걸 좀 파헤쳐야 되는데 뭘 좀 짚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자기 하소연을 하면서 내가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 지워진 것 같다고 말했더니 전용기 의원도 젊고 빠르잖아. 그러니까 혹시 클라우드에 연동은 안 해놨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혹시 파일 전송한 게 없냐? 이렇게 캐물어가지고 이분이 서민석 변호사 나이가 많은 분이라서 이제 디지털을 잘 모르나 봐. 그러니까 자기 선거를 도와주는 젊은 친구한테 야 이거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때마침 우리가 옛날 SK텔레콤 가입자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T 전화도 그랬고 이후에 A닷도 그렇고 자동 녹음을 통화 녹음하는 게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 폴더를 젊은 친구가 찾은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때 당시 녹음 파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 파일 목요일에 그 존재를 알게 돼가지고 요 당에 전달하고 공개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도를 언제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물질을 구하는 데는 굉장히 긴급한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지적해 주신 것대로 이제 모든 이런 의혹이 나올 때마다 결국 그 대응하는 국민의힘 논리 항상 메신저 공격이잖아요. 그 사람의 내심의 의사가 뭐냐 어쩌고. 오늘 네. 제가 또 다른 방송에서 친한계 패널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재심 청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인데 이때까지 재심도 안 하고 뭉개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국조한다니까 꺼잡아내는 거 아주 뭐 다른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일단 이런 논란들은 하등이 쓸데가 없는 것이 박성현 검사 이야기대로 녹취 풀 버전이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박상현 검사가 녹취 풀 버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은 풀 버전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로 전 들립니다. 본인은 녹음 안 했다. 네, 네. 본인이 갖고 있으면 자기가 유리한 거 까면 돼요. 먼저 그 변호사가 나한테 제안한 거야. 이게 까면 돼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이 조금 애매한데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영기 의원 오늘 아침에 글 쓴 거 보니까 조금씩 이제 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두 개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참 제가 흥미로운 거는 이 현직 검사가 SNS도 열심히 하고 무슨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시시콜콜 막 대응하고 막 반박하고 뭐 정치인처럼 막 그러고 있어. 이런 사람이 그 살라미 전술에 잘 당합니다. 하나 살짝 풀어가지고 이 사람이 막 난리치면은 그다음에 그거랑 모순되는 거 하나 딱 싹 풀고 그렇지. 또 와 난리치고 에이 요것도 있지 이러고 딱 던지면 한 4번 되면은 그냥 낙다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강제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압수물을 분석하고 많은 걸 알고 있죠. 피의자를 부르면 본인들도 살라미로 하나씩 꺼내서 그 진술을 탄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박상용 검사가 방송도 많이 나가고 SNS 글도 많이 써가지고 이분이 어떤 똥배짱 자신감인가 그랬는데 우리 유선희 기자, 법조 기자들은 박상용 그 검사 행태를 보면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너무 그 어제에 그 기자회견 했었을 때 너무 실시간으로 입장을 계속 풀을 해가지고 실시간 입장 풀을 거의 했어. 실시간으로 네. 보내서 아니 이제 이렇게 할 거면은 저희도 이제 다 깔아 다 공개를 하셔라 했는데 이제 반응은 나는 약간 저 분처럼 양아치 짓을 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대응이 나오고 아 녹취를 까는 게 양아치 짓이라고 양아치 표현하는 짓이다. 거. 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면서 조사받으면 녹취는 많이 보여주던데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상 찾기도 또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니까 저희는 이제 이게 진짜로 있는 것인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고 늘 근데 실시간으로 이런 입장풀을 하는데 똑같아요. 계속 짧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의 짜깁기 하지 마라. 짜깁기 하지 말라. 네. 이게 이제 하나의 메신저인데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계속 이제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약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좀 소음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죠.